미국이 파괴해온 세계의 민주주의. 5. 아프리카.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세력권 확장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신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다당제를 받아들일 것을 집요하게 강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당제나 일당제보다 다당제가 더욱 민주적이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선 사회적 분열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민주화를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면서도 다당제 강요에 특히 열을 올린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다당제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제도인 동시에 해당 국가 내부를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속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틈을 타서 친미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이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91년에서 1992년 동안에만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진행된 선거에 약 3,500만 달러 약 515억 원을 지출했고 1993년 초에는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위한 기금을 조직했습니다. 1992년에서 1993년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토고, 세네갈, 콩고, 가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기니비사우, 케냐 등에서 다당제에 기초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미국은 해당 국가에서 친미 인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또 1990년대 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개 야당으로 민주역량 협상그룹을, 토고에서는 25개 정당으로 야당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세계 8호 분열된 민주회복연단을 통일시켜 그들이 다당제에 기초한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과 대결하도록 했습니다. 1993년에는 디디에 라치라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집권한 진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친미 세력들을 규합하고 배후에서 조종해 마침내 친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세파프랑을 사용하는 14개국이 미국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1994년 1월 국제금융기구들, 즉 IMF, 세계은행 등을 동원해 아프리카 세파프랑 시세를 50%나 강제로 인하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앉아서는 여기에서 절약되는 자금은 다당제 도입에서 모범적인 국가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미국은 1994년 3월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8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미 정권이 수립된 국가와 지역에서는 온갖 정치적 불안정과 반목, 민족 분쟁이 그칠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독립 영웅이자 초대 총리인 파트리스 루문바가 1961년 1월 암살되었습니다. 암살 주역은 미국이었고 조연은 1960년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을 식민 지배했던 벨기에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원자탄 원료인 우라늄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우라늄 매장량 중 절반을 가진 콩고민주공화국이 민족주의자 루문바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 전략이 흔들리는 중대 사태에 부닥쳤습니다. 당시 루문바는 완전 독립을 주장하며 군 통수권 획득과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형식적인 독립만 인정했던 벨기에 또한 식민지 이권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60년 국가안보회의에서 루문바 암살을 결정했습니다. 루문바를 제거하는 행동대원으로 모부투 세세세코 콩고민주공화국 국방부 장관 겸 참모총장을 매수했습니다. CIA가 미친 개라고 불렀던 모부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적극 지원을 받던 모부투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모부투를 무조건 지지한 근거는 소련의 아프리카 진출을 막는다는 서방의 전략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 해체로 이 전략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모부투는 관련해 나는 냉전의 희생자이며 더 이상 미국에 필요하지 않다. 이 교훈은 미국 정책에 대한 나의 지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군들이 늘어나고 대량 학살 등으로 모부투 정권이 무너질 위기가 오자 미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민주화를 주장하며 경제 제재를 압력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콩고민주공화국이 다당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해당 국가에 주기로 했던 약 1,300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중지했습니다. 1994년에는 미국 대통령 친서를 보내 모부투에게 민주개혁을 시작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997년 미국 하원은 콩고민주공화국과 관련된 결의문을 통과시키며 모부투 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로 이행할 용의를 표시하지 않고 콩고민주공화국 대중들의 이익에 배치되게 정권을 계속 틀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등 끈질긴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속셈은 모부투가 국유화한 경제에 미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 여러 세력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하자원 채굴권 등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세력에 힘을 실어줘서 언제든 자신들을 위한 세력을 앞세워 친미 정권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모부투 이후를 모색하던 미국은 마침내 그를 제거할 인물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로랑데질의 카빌라를 선택했습니다. 1996년부터 미국 기업은 반모부투 연합전선의 대표로 그를 지원하고 지하자원 채굴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반군이 점령한 지역의 다이아몬드 구입은 카빌라 진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모부투가 쫓겨나기 한 달 전 미국 자원 개발 컨소시엄은 약 10억 달러를 콩고민주공화국에 투자하는 계약을 카빌라와 맺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목적은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정부가 야심을 품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계획 참여와 우주정거장 건설이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매장된 희귀 금속은 우주정거장에 빠질 수 없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카빌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97년 5월 모부투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두 해가 채 안 되어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군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반군이 콩고민주공화국 절반을 장악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세워준 카빌라 정권을 다시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빌라는 모부투 정권 초반부터 루문바 노선을 이어 게릴라 투쟁을 조직한 인물입니다. 그가 조직한 무장투쟁은 서방이 투입한 용병에 의해 번번이 실패했지만 대중적인 지지 기반은 어느 누구보다 탄탄했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지지 기반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카빌라는 이에 서방의 비난을 무릅쓰고 모부투 시대에 누적된 대외 채무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또 반군 시절 서방 기업과 맺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중요한 전략 물자가 묻혀있는 콩고민주공화국을 통제하겠다는 서방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카빌라 정권을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2000년 빌 클린턴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정부가 지켜야 할 무역 수칙을 담아 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에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외교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금지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걱정하는 미국 과학자협회는 이 법안이 아프리카의 주권을 박탈하고 외국 자본의 독재를 보장하는 악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001년 1월 17일 카빌라는 경호원에게 피살됐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미국의 동의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정변에 언제나 미국 CIA가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것은 상식에 속할 정도였는데 미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외교적으로 의뢰 있을 수 있는 애도사마저 아낄 정도였습니다. 미국은 카빌라의 아들 조제프 카빌라를 다음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노선에 끝까지 반대하며 타협안을 밀어붙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권 기간 서방의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아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까지 집권한 후 물러난 아들 카빌라는 현재 종신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펠릭스 치세케디가 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여전히 지하자원은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 내 반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8월 8일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격화되고 있는 내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4억 2,400만 달러, 약 6,221억 원 규모의 원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민주화 의도보다는 콩고민주공화국이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지하자원 등을 계속 헐값에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관계에 관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 나라가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영토 전역의 국가 권한을 확대하며 시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국가가 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NED는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양한 천연자원을 포함하여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다. 이 나라는 정치적 불안정, 만연한 부패, 빈번한 인권 침해로 가득 차 있다라며 자신들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ANED는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33개 사업을 벌였고 약 216만 달러, 약 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2. 에티오피아. 리처드 닉슨은 미국 부통령이었던 1957년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에티오피아를 미국에 가장 충실하고 일관된 동맹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1974년 에티오피아 혁명으로 소련의 지지를 받은 사회주의 에티오피아 임시 군사정부 이른바 데르그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새로운 국가 수립을 준비해 1987년 2월 국민투표를 거쳐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새 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인 에티오피아 노동자당의 일당 집권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과 관계가 좋았던 에티오피아 제국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것이 눈엣가시였습니다. 미국 정책심의위원회는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서 에티오피아의 현재 좌경화 추세가 억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의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법 중 하나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전략적 인내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의 지속적이고 상당한 존재는 서방을 지향하고 맹기스투 정권에 반대하는 에티오피아인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혁명적 변화와 근거 없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와의 오래된 지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정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집권할 것을 전망하며 무기 지원은 중단하되 완전히 철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기근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기근 지원보다는 무기 구매로 이어져 반군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CIA는 1985년 보고서에서 반군 조직이 구호 활동을 위해 모금하는 자금 중 일부는 거의 확실히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맹기스투가 1991년 4월 21일 짐바브웨로 망명하기 훨씬 전부터 그에게 휴전에 동의할 것, 임시 거국 정부를 세운 다음 선거를 실시할 것 등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반군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에도 비슷한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1991년 5월 28일 반군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이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과도정부를 선포하며 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은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반군의 수도 장악을 지지했습니다. 반군이 수도에 진주한 지 이틀 만에 수천 명의 수도 시민들이 반미 시위를 벌인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반미 구호를 외치며 미국 대사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위 진압을 위해 군인들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와 관계를 복원했고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 중단, 제재 등으로 압박하며 쥐락펴락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 의원은 2006년 6월 에티오피아 민주주의 및 책임법을 통과시켜 에티오피아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대테러 및 평화 유지 이외의 군사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고 독립 언론이 과도한 간섭 없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인증되면 완전하고 정상적인 군사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에 국제 로펌인 DLA 파이퍼를 통해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 통과를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007년 10월 2일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은 에티오피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은 2022년 티그라이 내전에 가담한 에티오피아 국민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적대 행위 중단 협정 이후 인권이 진전됐다며 원조 제한을 풀어주었습니다. ANED는 이런 에티오피아에서 2023년 15개 사업을 벌였고 약 254만 달러, 약 3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3. 적도기니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인 적도기니는 미국의 원조에 현혹되었다가 국가 주권까지 위협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적도기니에 여러 가지 원조를 주었습니다. 적도기니 대통령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은바소고는 이를 계기로 미국을 벗으로 생각하면서 나라의 석유 자원을 서슴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적도기니에서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세울 음모를 꾸몄습니다. 미국은 적도기니에서 망명한 자들로 반정부 조직을 꾸리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집결시켜 적도기니 망명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숨어있는 반정부 세력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2004년 미국과 영국의 사주하에 적도기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으나 적도기니 당국의 대처로 사전에 진압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미국이 제창하는 다당제, 경제 원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해 조언, 경제 원조 등을 하며 사악한 독소 조항을 숨겨왔습니다. 말 그대로 구밀복검인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한 나라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허수아비 친미 정권을 세워 그 나라와 민족을 예속하기 위한 올가미를 끊임없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결코 순순히 포기하지 않고 제재 등을 감행하며 굴복시키는 데 혈안이었습니다.